공부할 때 박사 논문을 주장하는 실록이지만 석사를 동학으로 했고 또 동학으로 한 석사를 가지고 일을 직업으로 삼아서 했다. 그래서 동학은 저하고 뗄 수가 없다. 그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한 얘기가 동학농민혁명이 1894년으로 끝난 게 아니고 지금까지도 그 정신이 이어지고 있는데 그걸 마무리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전국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 내지는 민주화운동과 관련된 분야에서 일을 하는 게 처음과 끝을 같이 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현재 민주화운동의 토대를 놓았다 또는 정신적인 기반을 닦았던 게 동학농민혁명이다라고 하면 같은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설명을 하고 지금 왔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반갑고요. 제가 제목을 인권 민주라고는 이름을 달았는 건데 사실 동학농민혁명을 가지고 이 얘기를 하게 되면 인권 민주를 직접적으로 연결해서 말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저 사건이 벌어진 건 1894년이고 우리가 민주 내지는 민주화운동 이런 걸 얘기를 하려면은 현대 우리 삶 모습들하고 직결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적어도 한 130년 전에 일어났던 사건하고 지금하고를 연결시키려고 하는 게 쉬운 건 아닌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장 큰 전제 조건이 뭐냐면요. 1894년은 지금처럼 우리가 말하는 민주사회,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법적으로 평등한 사회, 이런 사회가 아니고 1894년 그 사회는 신분제라고 하는 이 굴레가 확고하던 시기거든요. 물론 이제 임진왜란 이후에 이 굴레가 조금씩 흩어지고 넓어지고 그러면서 조선 후기에 오게 되면 양반 아닌 사람이 없었다라고 할 정도로 많이 이렇게 확장된 것처럼 얘기는 되고 있지만은 그런 실질적인 내막을 또 보다 보면은 1894년에 이른바 가보개혁을 통해서 신분제가 타파된 걸로 얘기하지만은 여기 저보다 이제 많으신 분들은 기억하실 겁니다. 1950년대, 60년대까지만 해도 신분제가 남아 있었죠. 그건 이제 머슴이라고 하는 게 있었고 신분하는 게 좀 개념이 다르긴 하지만은 그 못지않게 이른바 지역에서 나름대로 행세하는 집안하고 그러지 못한 집 또는 집안하고는 분명히 차이가 있었죠. 그게 쭉 이어지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신분제가 완전히 타파되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민주사회가 왔다라고 얘기하는 게 과연 한국 사회에서는 언제쯤이 맞는 건지는 아직도 조금 정리가 더 필요합니다. 대신에 이제 법률적으로 타파되는 1894년 7월경에 있었던 이른바 가보개혁에 명시된 것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것이 동학농민군이 요구했던 신분 타파를 반영해서 이루어졌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또 다른 이면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은 이른바 가보개혁이라고 하는 게 과연 자발적이고 주체적인 개혁이었느냐라고 놓고 보면 또 그러지 않은 부분이 있거든요. 일본군이 경복궁을 점령하고 이른바 친일 내각을 세우고 그 친일 내각이 주도했던 개혁이 가보개혁이에요. 그러면 일본은 조선을 언제든지 침탈하기 위해서 계속 기획을 엿보고 있었고 그걸 실현하려고 구체적인 행동을 하면서 경복궁 점령하고 고종을 협박 내지는 강경하면서까지 가보개혁을 친일 내각을 수립하고 가보개혁을 추진한 거란 말이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그 개혁을 추진할 때는 조선을 어떻게든지 자기 손아귀에 넣으려고 하는 개혁을 하는 거지 조선의 힘을 키워서 대항할 수 있는 여지를 주기 위해 개혁을 한 건 아니란 말이죠. 그런 측면을 놓고 보면은 1894년 가보개혁도 또 다른 측면에서 볼 필요가 있다. 그것이 이제 드러나야 되는데 그러다 놓고 보면은 이제 인권 민주가 과연 1894년에 어느 정도 이야기되고 그게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그런 측면에서 제가 접근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역사학을 전공한 입장이기 때문에
사회학이나 정치학이나 경제학에서 바라보는 또 공학 논민학이나 다르게 또 그런 측면이 있거든요. 그걸 전제로 하고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이제 저보다 역사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는 분들이 더 많이 계실 거라고 봐지는데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옛날 이야기하고 역사는 분명히 구분이 되죠. 역사는 말 그대로 기록으로 남긴 건 역사라고 합니다. 대신에 옛날 이야기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구전이라고 하는 표현을 많이 쓰죠. 입으로 전달되는 옛날에 있었던 이야기. 근데 이제 이것도 이제 구분이 좀 되죠. 과거에 있던 사건, 사실하고 옛날 이야기 또는 역사하고 차이가 다른데 역사는 그냥 구전으로 전해진 옛날 얘기는 뭐 승자, 패자가 없습니다. 그냥 말 그대로 전해지는 이야기예요. 전달하는 사람의 과감에 따라서 얼마나 늘어났다 줄었다 하는 거죠. 근데 역사는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승자의 기록입니다. 거의가. 물론 패자의 기록도 있어요. 그래서 뭐 10년, 20년 또는 50년, 100년 뒤에 패자의 기억이 나오면서 좀 더 객관적인 얘기를 보고 들을 수 있긴 합니다. 그리고 제가 무주에서 강의했던 게 조선왕조실록인데 조선왕조실록이 처음 딱 만들어진 실록이 쭉 전달된 걸로 우리는 이해를 하잖아요. 근데 5번인가 4번인가 5번에 걸쳐서 수정실록이 만들어져요. 예컨대 선조실록이 있고 수정실록이 있어요. 그게 바로 아까 승자의 기록하고 맞물리는 얘기인데 광해군 때 만든 선조실록은 광해군이 집권했을 때 만들어진 실록이거든요. 근데 선조 수정실록은 언제 만들어지냐면 인조 때 만들어요. 그러니까 광해군 때 집권했던 세력하고 인조 때 집권했던 세력이 다른 거고 이 두 시각이 다르게 기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선조실록에 있는 내용 똑같은 내용인데도 선조실록에 있는 내용하고 수정실록에 있는 내용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그런 것처럼 승자의 기록이지만은 또 다른 한편에는 패자의 기록도 있고 패자의 기록은 훗날 드러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사관이 있는데요. 사관은 말 그대로 역사를 바라보는 시각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정면에 저를 보는 분은 제 얼굴 전면만 보잖아요. 뒤에서 보는 제 뒷모습만 보죠. 옆도 마찬가지, 좌우도 마찬가지. 그러면 박대길이라고 하는 한 사람에 대한 평가가 전면에서 보는 사람의 평가와 뒤에서 보는 사람의 평가가 일치할 수 없다는 거예요. 다르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해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역사적 사실 자체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객관적 사실 그대로죠. 육하원칙에 의거해서 설명할 수 있는. 근데 그걸 갖다가 해석하거나 표현하거나 전달하는 것은 전달하는 사람, 해석하는 사람에 따라서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전제하지 않고서 역사를 얘기하게 되면은 자칫 정답을 찾는 역사가 될 수가 있어요. 역사에서는 정답은 없습니다. 근데 간혹 가다가 마치 정답이 있는 것처럼 말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걸 혼동하시면 안 되냐. 제가 이 얘기를 먼저 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이 자리에 모이신 분들 대다수는 1894년 동학농민혁명을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오늘날 우리가 이 정도의 민주사회가 올 수 있었던 토대, 사상, 근거가 그때 이미 시작된 걸로 이해할 수가 있는데 제가 이제 다음 달에는 저기 영덕을 좀 가게 되는 경남도요. 지금도 경상도 분들의 사고하고 이쪽 전라도 지역 계신 분 사고가 좀 다른데 동학농민혁명을 바라보는 거예요. 영덕 문화원에서 만든 1894년에 관련된 자료 번역본이 있는데 그 번역하신 분도 그러고 문화원에서 발간사된 것도 보면 지금도 부정적입니다. 그러면서 동학농민혁명을 또 기억하고 기념하자 소리를 또 해요. 어떻게 보면 이중적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모습들이 이제 이 사관에서 비롯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A라고 얘기하는 데서 조금 제가 의견이 다르다. 그 당연한 거예요. 제가 생각하는 거 그분이 듣는 분이 생각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또 이제 역사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대화라고 하는 그 유명한 역사학자 E.H. 카라고 하는 이분은 이제 과거와 현재의 대화다라고 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이걸 확대해서 요즘은 아니 오래전 확대해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대화. 그래서 역사라고 하는 것은 아까 얘기한 대로 맨 위에 있는 과거에 있었던 옛날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의 역사로서 기록되는 것은 현재, 과거, 현재, 미래가 같이 봐야 될 거고 같이 기억해야 될 거다 그런 취지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전제로 하고서 이제 실질적으로 얘기를 하면서 동학농민혁명이 그동안에 어떻게 변해왔는가 명칭이 여기를 보면 이제 교과서를 가지고 얘기하는 게 1949년이거든요. 근데 그 전에 1894년에는 다 아시다시피 동학난이었고 동비 또는 뭐 비도 뭐 그렇게 표현들을 했죠. 그래서 난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는데 저 난이라고 하는 표현은 누구의 시각입니까? 저게? 그 동기하거나 의거했던 거사를 주도했던 사람들이 표현하는 용어가 아니고 기존의 세력, 기존의 사회에서 어떤 위치에 있던 분들 기득권에 있었던 사람들의 시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난 자체가 어지러울 남자예요. 기존의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는 존재들, 그런 존재들이 일으킨 난, 그래서 동학난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던 거고 이게 49년에서 65년까지 난이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근데 사실은 1920년대, 30년대 가면은 일제강점기죠. 동학이 천도교 이름을 바꾸고 천도교에서 발간하는 대적이라든가 이런 특징들이 있었어요. 거기에 보면은 혁명이라는 단어를 쓰기는 해요. 그러나 공식적으로 사용되는 용어는 동학난으로 표현이 됐던 거고, 근데 김제 출신의 그 대표적인 그 역사학자였던 김상기 박사 같은 경우도 동학난이라고 썼습니다. 그 부분은 시대 상황에 맞물리는 거죠. 그 다음에 70년에 와가지고 이제 동학혁명이 되죠. 근데 70년에 동학혁명이 될 때는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63년에 황토현, 전업에 있는 황토현에 동학혁명 기념 탑을 세우게 되죠. 근데 그 자리에 누가 오냐면은 그때 당시에 최고 실권자의 박정희가 오는 거죠. 최고회의 그 의장이 뿐더러 공화당 대통령 후보 박정희가 개막식에 와가지고 무슨 얘기를 한 거냐면은 자기 아버지도 동학 적주였고 1894 동학민혁명에 1894년 거사에 참여를 했는데 부사일색으로 살아나서 자기가 지금 이 자리에 볼 수 있었던 거다 그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작업을 무슨 작업을 합니까? 5.16 군사 쿠데타를 동학농민혁명과 동쪽으로 그때부터 이제 서서히 동학난이 동학혁명으로 바뀌어 가는데 그게 결정적으로 1970년 고등학교 국사교과서의 동학혁명이 됩니다. 물론 이때는 농민자가 빠지잖아요. 왜냐하면 이 시기까지만 하더라도 농민자 거의 안 들다. 아예 들어가지 않고 동학난 또는 동학혁명이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74년, 75년까지도 계속해서 뭡니까? 동학혁명 또는 동학농민, 동학혁명 운동이냐. 그러다가 79년에 와서 농민이 돼요. 그러고 이제 90년까지도 마찬가지, 97년도 마찬가지, 현재도 동학농민 운동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혁명이 이제 뭘로 바뀌어버립니다. 운동으로. 이게 현재 그거죠. 그러니까 여기 계시는 분들도 배울 때 그랬고 저도 그러고 저희 후배들도 마찬가지. 현재 중고등학생들은 동학혁명이 아니고 동학농민 운동으로 배우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대신에 이제 특별법에 2004년에 정부가 제정 공포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에 관한 특별법에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학농민혁명을 그래서 행정부에서 사용하는 용어하고 교육부에서 사용하는 용어가 현재는 다릅니다. 운동과 혁명. 그래서
이걸 갖다가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측면이 하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도 개인적으로는 혁명과 운동보다도 차라리 전쟁이 낫다라고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전쟁으로 표현을 하죠. 그러면 북한은 뭐라고 표현하냐? 가보 농민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동학은 빼고 가보년이라고 하는 간지를 넣고 농민이 일으킨 혁명, 전쟁이다 이거죠. 가보 농민 전쟁. 이렇게 용어는 각각 지금 다르게 사용되고 있는데 이걸 우리가 아까 제가 전제를 달았더니 사관이라고 하는 걸 제가 전제를 달았잖아요. 그래서 이걸 바라보는 사람에 따라서 다르게 볼 수 있기 때문에 굳이 혁명이냐 운동이냐 단일화를 시켜야 되는 부분은 다르게 볼 해석은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하고 행정에서 사용하는 용어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은 자라나는 학생들이나 일반 국민들한테 혼란을 줄 수가 있으니까 이 부분은 정리가 좀 돼야겠죠. 그건 계속 얘기가 되고 있는데 제가 기억으로 재작년에 동아국민혁명 관련 단체 연구자들이 교육부에다가 정식으로 요청을 했어요. 용어를 통일을 시키자. 근데 교육부는 아직도 운동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입니다. 2004년에 공포가 됐는데요. 여기 보면은 봉건 제도를 개혁하고 일제 침략으로부터 국권을 수호하기 위해 이건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할 때 1차, 2차로 나눴을 때 봉건 제도 개혁이 1차, 그다음에 일제 침략으로부터 국권을 수호하기 위한 것이 2차.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기에 보면은 이 법을 만든 목적이 뭡니까?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와 그 유족의 명예를 회복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동학농민혁명이 어떤 혁명이고 이 혁명을 통해서 우리가 뭐를 이루고자 했다 이 이야기를 연구하고 확산시키고 뭐 이런 목적이 아니라 그냥 참여자하고 유족의 명예를 회복시키는 거예요. 상당히 아주 좋은 의미거든요. 근데 이게 2004년에 재정 공포가 됐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이 완주 국회의원 김태식 의원하고 정업 출신의 윤철상 의원이 주도적으로 이 작업을 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리고 그때 당시 법사위원장이 여러분들 잘 아시는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때 비서실장이었던가요? 김기춘. 그때 김기춘이 국회 법사위원장. 그래서 아마 그때 한나라당 그 법사위원장 그걸 풀고 나가기 위해서 아마 이런 식으로 법안을 만들었나라고 좀 한번 생각을 해본 적이 있는데 어쨌든 간에 그때 당시에 기득권 세력이 반대를 하지 않고 통과를 시킬 목적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은 방금 말씀드린 그 분명히 가능하죠. 그리고 봉건제도를 개혁하고 그냥 간단하게 써놨어요. 그 뒤에 보면은 일제 침략으로부터 국권을 수호하기 위해 이게 서술이 되어 있잖아요. 나중에 윤철상 의원이 제안 설명을 할 때 보면은 이게 드러나요. 1차에 집중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2차에 집중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민주화 운동하고 민주세력하고 1차는 맞물려 있잖아요. 민주화 운동하고. 근데 2차는 이거하고 다르게 뭐하고 관련된 한일 독립운동하고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전술적으로 그럴 수 있다고 저는 통과시키기 위한 목적이었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통과가 됐던 건데 그걸 놓고 보더라도 이제 한 번쯤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그다음에 1항에 가면은 참여자가 누구냐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1차 분기는 3월로 되어 있죠. 2차 분기는 이제 9월로 되어 있죠.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3월이냐 9월이냐라고 하는 부분이 9월은 이론의 여지가 없어요. 전봉준이 2차 분기 준비하면 3내에서 거점을 당하고 전주 인근 지역에서 사람을 모으고 군수품을 도달하고 할 때가 9월이니까 그때부터 시작이 된다라고 볼 수 있는데 저기에서 첫발 3월이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따가 뒤에서도 얘기하겠지만은 동학농민혁명은 언제 어느 시기부터 시작이 됐느냐라고 하면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대다수는 아마 고부에서 시작된 거 아니야 아마 이렇게 얘기를 하실 거예요. 그리고 고부에 시작될 때 그 원인 제공한 게 누굽니까? 조변각이 되는 거죠.
완성포가 되는 거고. 근데 3월로 가게 되면요, 조명갑, 완성포, 고무 봉기는 싹 배제가 됩니다.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3월로 잡아놨어요. 근데 이게 이제 지금 계속해서 정읍과 고창이 싸우는 씨앗을 만드는 거지. 근데 이제 더 재밌는 게 뭐냐면은 특별법만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아까 제가 교과서 얘기했잖아요. 현재 교과서, 검인정 교과서가 올해만 이제 9개가 되고 그전까지 8개였거든요. 올해 추가된 하나 유나이트 계열 이쪽에 내놓은 교과서가 최종적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8종류 중에서 저번에 이것도 바로 저번 거 8개 중에서 7개가 3월로 되어 있어요. 그 전에는 고구에서 시작된 걸로 되어 있는데 이제는 3월로 되어 있습니다. 3월은 우장 기포를 얘기합니다. 고창에서 그러니까 특별법도 3월, 교과서도 3월. 그래서 고구, 봉기, 조병갑, 망석보 이러한 것들은 전부 동학농민혁명에서 빠지게 되는 거고, 연다라고 하면은 배경 내지는 전사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거하고 상당한 차이가 나버린 거죠. 그리고 이제 여담으로 얘기하면은 이렇게 되면은 조병갑은 도망갈 수가 있어요. 동학농민혁명에. 전에 노무현 정부 때인가요? 청와대에 근무했던 조기숙이라고 조병갑 증손인가요? 처음에는 사과했다가 그 뒤에 이제 번복을 해버렸죠. 우리 할아버지 탐구로는 아니고 동학농민혁명과 관계 없어라고 얘기했거든요. 조기숙이가 조기순인가? 수발이 맞게 돼요 이제.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1897년인가 8년인가 조병갑이 본인이 쓰지는 못하고 누구를 시켜가지고 독립신문에 게재를 하는데 거기에 뭐라고 써있냐면 동난, 그러니까 동학이 일으킨 난하고 나하고는 관계없고 밀란하고는 관계가 있었고 그 밀란에 대한 처벌은 이미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뭔 얘기냐면은 도부 독립과 일어나고 해서 거기에 따르는 처벌은 다 받았다 이거예요. 조병갑이. 대신에 3월부터 시작된 동학난은 자기하고 아무 관계없다. 왜냐하면 2월 14일인가 이미 파집이 돼가지고 서울로 압송되고 거기에 대한 처벌을 받는 기준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유배를 당해요. 그러니까 자기는 이미 처벌 다 받았던 거죠. 근데 왜 동학난하고 나하고 관계되다 그렇게 설명을 한단 말이죠. 그 신문에다가.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조병갑을 위한 별명이라고 쓰긴 하는데 어쨌든 뭐 그렇게 되는.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보면은 유족에 대한 개념을 증손녀, 고손자녀까지 얘기가 됐죠.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130년 전에 일어났던 일이기 때문에 아들, 손자는 찾아보기가 쉽지 않은 거고요. 남은 게 증손 내지는 고손들이 남아요. 물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손자가 있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젊은 나이에 참전을 했고 다행히 살아서 자손을 뒀을 경우에는 손자까지 가능했었는데 이분들도 이제는 뭐 70, 80, 90 이렇게 넘으셔가지고 증손들도 거의 찾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손자는 남아있는 게 증손인데 증손들은 지금 적어도 60, 70대. 이분들도 이제 시간이 조금 지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이분 참여자들을 국가 유공자로 예우를 해줘야 된다라고 하고 이런저런 이제 움직임들이 있고 특히 전북지역 국회의원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특별법을 개정한다든가 아니면 이런저런 작업들을 하는데 그걸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되는 게 이제 하도 이게 오래되고 증손 자녀나 고손 자녀까지 내려가 버렸기 때문에 기존의 국가 유공자들 있잖아요. 독립운동 참여했던 분들 예우해 주는 거 있잖아요. 그거하고 형평성 문제가 좀 있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법정 기념일입니다. 법정 기념일은 2018년 2월 달에 이게 법정 기념이라고 국가 기념이라고 이제 부기가 사용이 되는데 보통 국가 기념일이라고 많이 하죠. 근데
용어를 정확히 확인해 보니까 법정 기념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이 기념하는 날들이 국경일이 있고 막 이렇게 쭉 있잖아요. 그중에 이제 국가 기념일 또는 이제 법정 기념일이 되면은 정부가 주관을 해서 기념식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동학농민혁명 기념일 하면은 이제 해당 부처가 지금 문화체육관광부거든요. 그러니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주관을 해서 기념식을 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법정 기념일하고의 차이인데, 문제는 이제 5월 11일 날이 황토현 전쟁일이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좀 잘못 정한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동학농민혁명이 전승을, 그러니까 승리를 한 날이 이렇게 많지 않아요. 사실은 소소한 전투가 좀 더 있겠지만은 첫 번째 승리한 날이라고 해서 정말 하는 거고, 대신에 이제 저걸 정할 때 저도 직접 참여를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내막을 말씀드리면은 2004년 아까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기념일 제정을 해야 된다고 계속해서 노력을 했고, 노력하는 과정에 특정 지자체 두 곳이 서로 경쟁하고 경쟁을 넘어서 갈등하고 대립까지 했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문체부가 직권으로 이걸 주도를 해서 전국에 있는 지자체를 상대로 해가지고 기념일로 합당한 날을 추천을 하라고 했어요. 근데 4개가 최종적으로 추천이 됐는데 전부 다 전북이에요. 충청도, 경상도, 전남, 남도 막 한 군데도 신청 안 했어요. 전북만 4군데 였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4군데를 가지고 공청회를 하고, 공청회 끝나고 뭐 선정위원회 5분이 모여가지고 일사천리로 이날을 정했거든요. 근데 정할 때 기준을 뭘로 얘기했냐면 역사성, 상징성, 마지막이 재밌어요. 대중성이에요. 역사성하고 상징성 우리가 좀 생각하고 그런가 보다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대중성이 들어갑니다. 대중성이 들어가니까 딱 정해져 버리죠, 이제. 아까 63년 동학혁명 기념탑을 세울 때부터 시작해서 동학농민혁명과 관련된 기념 사업, 그 기념 행사 가장 크게 하여온 것이 딱 한 군데 있죠. 그 정읍이에요. 이 처음부터 결정이 됐던 거예요. 근데 저는 역사성과 상징성을 놓고 보면은 이론이 많이 나올 수 있다고 봐요. 왜냐면은 여기 지금 최초의 승년이라고 해갖고 돼 있거든요. 원래 황토현을 선정을 할 때. 근데 전라 감영군하고 싸워서 승리한 거예요. 5월 10일 황토현 전쟁이고. 근데 정부군을 상대로 해서 승리한 게 황룡면제예요. 전남 장성이고. 그러면 우리가 비교를, 단순 비교를 하더라도 지방군하고 싸워서 승리한 거하고 중앙군하고 싸워서 승리한 거하고 똑같은 비중으로 볼 수 없잖아요. 이제 이게 이제 하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동학농민혁명 그러니까 전체 기간이라고 해보죠. 고부 봉기부터 전봉준을 비롯한 주요 지도자들이 순국할 때까지, 그러니까 1895년 양력으로 4월 24일까지 이 1년 한 4개월 동안 동학농민혁명군이 활동을 할 때 가장 큰 승리를 거둔 게 언제인지 혹시 아시나요? 가장 큰 승리를 거두었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거. 전주 입성. 그렇죠. 근데 전주도 입성보다는 전주성 점령이 맞죠. 물론 거의 무혈 입성했다라고 표현을 쓰긴 하지만은 농민군 입장에서 볼 때는 점령이지 그게 입성이 아닙니다. 그냥 성에 들어간 거 아니잖아요. 이 날이 가장 승리를 거둔 날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병법에서도 얘기한 대로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게 가장 큰 승리이긴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전라도 일원에서 핵심 공간을 점령했고 거기에 그 최고 책임자가 도망가 버렸고 이걸 계기로 해서 고종을 비롯한 소위 그 대신들이 몰래 자빠져가지고 바로 한 게 뭐예요? 청나라에다 군사 보내달라고 그랬어요.
거부 봉기 때만 해도 백산에 모였을 때만 해도 황초연에서 이겼을 때만 해도 장성에서 황룡에서 경군이 참하게 깨질 때까지만 해도 청나라에다 군사요청 안 했어요. 근데 전유성이 점령 당하니까 그냥 바로 청나라에다 군사요청 해버리잖아요. 얼마나 큰 위기의식을 갖게 되느냐 이걸 알 수 있어요. 그럼 바로 이날의 최대의 승전이에요. 그럼 동학농민혁명이 저는 실패라고 생각 안 하거든요. 좌절됐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동학농민혁명이 좌절되었더라도 최고의 승전일을 기념일로 하는 게 맞죠. 근데 전주는 그때 당시에 이 전주성 점령일이라고 하는 이 최대의 승전일을 기념일로 추천한 게 아니고 밑도 끝도 없고 아직도 제대로 파악도 안 되고 있는 전주 하야기를 기념일로 해달라고 추천을 해서 신청을 했어요. 어쨌든 뭐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결정이 났는데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역사성 상징 성인인데 이제 정자 잘못 썼습니다. 대중성 이렇게 돼가지고 기념일이 결정이 됐고 지금 이제 2019년부터 황토연 전승일부 5월 11일 날 국가기념일 법정기념일 행사를 1회 때는 서울 광화문 앞에 있어요. 전국적인 어떤 상징성을 가지고 근데 그 다음부터는 계속 전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게 과연 바람직한 방향인지는 사람마다 또 다르죠. 아니 저 5월 11일 날 기념일을 정했어요. 그날 그 장소에서 해야 되라고 하면은 전국에서 하는 게 맞죠. 그러나 동학농민혁명의 전국성을 얘기하고 앞으로 세계화를 얘기한다면은 과연 전국에서 계속 하는 게 맞느냐 이 얘기가 나오는 거고 그래서 이제 절충안으로 나오는 게 경연제로 하자. 한 번은 서울, 한 번은 전국. 근데 그 광화문에서 처음 하고 난 후를 계속 전국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5월 11일 날 맞춰서. 근데 첫 해 광화문에서 할 때요. 그날이 공교롭게도 무슨 날이었냐면 4월 초파일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무대를 딱 꾸몄는데 그때 이낙연 그때 이제 국무총리가 참석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무대를 딱 꾸는데 제가 지금 사진을 가지고 있는데 무대 중앙에 뒤에 보면은 그 석가탄신 기념회하고 세운 탑 있잖아요. 그게 딱 보여요. 그러니까 국가기념일로 제정하고 첫 번째 치르는 행사 집 배경에 부처님이 있는 거예요. 그것도 아주 또 재밌는 일이긴 한데 어쨌든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현재적 해석은 이제 여기 그대로입니다. 1894년 당시는 전통시대 모순 국보가 사회 질서를 개편하는 거 제가 이제 만든 용어들입니다. 전통시대 모순 국보라는 게 이제 신분제 사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보통 일반적으로 전통시대 얘기하는데 도대체 어떤 시대를 얘기를 전통시대라고 하냐라고 했을 때 저는 신분제 사회하고 신분제 사회가 깨진 뒤로 저는 구분을 하고 싶어서 전통시대 그 모순이라는 게 바로 그거잖아요. 뭐 제가 강의 같은 거 자주 써먹는 말이긴 하지만 사국 같은 거 보면 이제 10살 먹은 어린 놈이 뭐 5, 60 먹은 노인들한테 야야 뭐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들 그게 바로 피줄로 신분이 결정되고 그걸로 평생을 가는 이 신분제 사이 이런 모순들을 극복하려고 했다. 그다음에 기존의 사회 질서를 굉장히 재편하려고 했던 거죠. 또 그 내용을 이제 얘기하는 그걸 갖다가 요즘 말로 표현하면 인권, 평등, 평화, 민족 자주 그 일본군에 맞서서 이제 2차 항쟁했거든요. 대한제국기는 이제 사실 대한제국기도 우리가 기억에 별로 없습니다. 보통 조선, 일제강점기, 대한민국 이런 식이거든요. 대한제국이라는 말은 사실 이쪽에 공부하는 사람들 빼고는 기억에 잘 안 떠오를 거예요. 근데 대한제국은 엄연히 국호에서 다 이름됐어요. 그게 1898년부터 1910년까지 약 12년 동안이에요. 그때 고종이 뭘 얘기했습니까? 황제를 얘기했죠. 그러니까 우리도 중국과 일본과 동등한 황제의 이 대한제국 이때 이제 의령 항쟁이 일어나는 게 95년 을미사변하고 단발령을 계기로 해서 이제 의령 항쟁이 일어났고, 근데 일제 강점기는 뭐 얘기할 것도 없죠. 뭐 당연히 여기는 민족 자주 독립국가
뭐 민주주의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들어가는 거고 핵심 내용은 이제 주권 회복 운동이라고 하겠죠. 이것 때문에 이제 독립운동 기념관장, 국립기념관 관장, 그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운동가 출신 김문수 지금 노동부 장관 뭐 그런 사람들이 이제 일제 강점기 독립운동을 폄하하는 것 같습니다. 아니 폄하한다고 안 하면서도 폄하하고 하는 논리를 가지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 시기에 우리한테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주권 회복인데 이게 이제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3.1 독립 만세운동이잖아요. 그때 천도교, 손병현을 중심으로 한 천도교가 주도적인 역할을 했고 거기에 개신교와 불교가 참여했다는 그런 거. 왜냐면 일설에는 이제 이때 당시에 그 독립운동을 준비할 때 그 따르는 재원을 천도교가 거의 다 부담했다. 그래서 천병이가 그 결단을 해서 다 부담했다라고 얘기가 되고 있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학농민혁명 법정 기념일이 2019년 2월 26일 날 공포된 후에 달라진 게 있습니다. 그가 몇 년 안 되죠. 지금 우리가 24년에 살고 있으니까 5년 전하고 지금하고 달라졌다는 거예요. 전북만의 것은 동학농민혁명이 지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19년 법정기념일이 제정되기 전까지는 외국 사람들도 그러고 전라북도 사람들도 그러고 동학농민혁명은 어디의 것? 전라북도 것. 알게 모르게 그런 의식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2019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국가기념일이 제정되고 나서부터는 달라지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제 이 부분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동학에 창조된 곳은 경상도 경주예요. 용담정이라고 하는 곳이거든요. 수은 최재호라고 하는 사람이 득도를 하고 동학을 창도를 하고 쭉 가는 건데 이 동학이 창조를 하자마자 이제 확산이 엄청난 속도로 확산이 되죠. 전파가 되고. 근데 이제 제 가장 이제 많이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확산되는데 이제 직접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그 계기가 뭐냐면은 최재호가 얘기하는 것은 이제 시천주예요. 뒤에 같이 나오는 것 중에 시천주인데 시천주는 말 그대로 하나님을 모신다는 겁니다. 한자로 표현했는데 하나님을 모시는데 누가 모십니까? 일반 백성이 모두가 모십니다. 모두가 자기 가슴에 하느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반이나 쌍놈이나 노인이나 어린이나 여자나 남자나 하나님을 모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다 귀한 존재입니다. 그러면서 수은이 실천을 한 것이 이제 뭐냐면 자기 집에 데리고 있던 여종이 둘이 있는데 한 사람은 며느리로 한 사람은 수양딸로 삼딸.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면 그랬어 정도로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 시대 상황 핏줄로 모든 신분이 정해지는 그 신분제 사이에서 이러한 모습은 엄청난 거예요. 그러다 그런 식으로 이제 포교를 하다 보니까 순식간에 전파가 되죠. 순식간에 전파되는데 그 내용을 가만히 보는 게 보니까 기존의 사회 질서의 근간이 되는 신분제를 파괴하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득권 세력들, 특히 양반 세력들이 볼 때는 뭡니까? 이걸 그대로 놔두면은 안 되죠. 그래서 이제 최재호를 붙잡아서 처형을 시키고 동학을 탄압하게 되고 그런 것 때문에 어쨌든 동학이 창조됐을 때 인권과 평등 사회를 지향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이 동학이 이제 확산이 되고 전파가 되면서 호남 전라도에 와가지고 개혁과 사회 정의사회 실현을 위한 이른바 혁명으로 확산이 되고 확대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항일 의병 전쟁으로 민족 자주와 반칙적 평화운동을 넘어가는 출정입니다. 그렇게 놓고 보면 동학농민혁명이라고 하는 것은 동학을 사상적 근간으로 한 농민들이 일으킨 혁명이라고 했을 때 창조된 것은 어디입니까? 경상도. 이걸 하나의 혁명으로 실천한 곳은 전라도, 호남. 그 다음에
의병 전쟁으로 확대된 곳은 바로 충청도가 주로 이제 전장터가 됐으니까 물론 그게 전라도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이게 확산이 되지만은 그렇게 놓고 보면 동학농민혁명은 전라도권만이 아니라 전북권만이 아니라 이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북특별자치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북특별자치도는 동학농민혁명의 동조상이고 성지라고 하는 부분은 또 엄연한 사실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전북 분들이 밑에 나와 있는 대로 소통화합 상생을 이제는 얘기할 때가 아까 제가 19년 의원을 달라졌다는 얘기는 엊그저께 제가 논산도 갔다 오고 이제 다음 달에는 경상도도 가고 다녀볼 건데요. 그동안에 사실 관심 없던 지자체들이 계속해서 관심 갖고 학술대회도 하고 뭘 하려고 해요. 그게 이제 국가기념일이 되니까 예산 확보가 쉬워진 거예요. 또 그리고 자치단체장 입장에서는 아 그런 거 있어? 그거 한번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는 법률적으로 특별법은 있지만 명예회복에 관련된 얘기일 뿐이잖아. 근데 이제는 국가에서 기념하는 국가 기념일이에요. 그러니까 예산 확보가 훨씬 수월해지고 그래서 이제 변화가 있는데 이 변화를 맞추려면은 전북도 이런 부분을 충분히 인지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요거 이제 다시 표현하면 밑에 그림이 이제 용담 경상도 경주에서 용담이라고 하는 곳이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신에 동학은 유불선 내 천주교 장점을 취해서 만든 거다. 그리고 거의 또 바꾸네. 시천주는 이제 평등가상을 얘기하는 거고 후천계백은 새로운 세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척이함은 말 그대로 일본과 서양 세력을 배척하는 건데 이것을 요즘 말로 표현하면 민족 자주를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유무상자 이게 이제 상당히 그 동학이 확산하는데 도움을 줬던 내용입니다. 이 표현대로면은 가진 자와 없는 자가 서로 주고받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표현하면 쉽게 이해를 하면 가진 자가 없는 자한테 나누고 산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요즘에 사회복지 뭐 그런 거하고 맞물려 있겠죠. 이걸 실천적으로 한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어렵게 사는 사람은 당연히 동학이 뭐지? 한번 나도 들어가면 굶어 죽진 않나? 들어오는 거죠. 대신에 있는 사람은 뭐예요? 있는 거 조금 나눠지니까 마음이 어때요? 앞에서 본다는 게 이런 거구나. 이런 걸 갖게 되는 거예요. 또 이게 이제 유무상자하고 같이 얘기할 수 있는 게 이때 당시에 천주교가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상속 깊이 들어가고 도시에는 못 나오던 시기거든. 이 시기 천주교도. 그러면 천주교 같은 경우는 산골 뭐 이런 데 들어가가지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나눔의 공동체를 실현하고 살았다라고 그래요. 달래라고 본 선교사가 쓴 한국 천주교에서를 보면은 그런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 서로 나누면서 같이 살았다. 그러니까 동학에서 했던 유무상자 나눔의 공동체하고 천주교가 박해를 피해서 산골로 들어가면서 살았던 그들의 신앙 공동체하고 거의 유사한 그런 모습을 갖고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하나의 종교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다 뒤에 나온 대로 질병 치료하고 기륭에 대한 내용, 현실 구분이 들어가는 거죠.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지만은 지금도 입시철 되면은 다 기도하잖아요. 가서 우리의 자식 1점이라도 더 맞게 해주고 좀이라도 원하는 데 가게 해달라고. 그게 다 보면 구복이잖아요. 복을 주는 거잖아요. 구하는 거고. 그건 당연히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하나 쭉 정리하면 핍박받은 민중의 의식과 염원을 수용해서 체계화를 시킨 거다. 그러니까 민중이 가지고 있었던 염원을 수용해서 하나의 동일한 틀을 만들어서 제시를 하니까 이 민중이 여기에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푹 빠지는 거예요. 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게 대대적인 환영을 받으면 순식간에 전파가 되는 거고 아까 앞전에 설명드린 대로 여기 놀란 사람들이 이제 탄압을 하게 됩니다. 그 정부의 탄압이 이제 바로 이렇게 오죠. 63년에 천주교가 재편하고 64년에 대구에서 채용을 시키는 거고 제목은 혹세무민과 자두나무. 혹세무민은 뭡니까? 평온한 세상을 혼란스럽게 만들어가지고 백성들을 뭐라고 하죠?
꼬인다라고 해야 돼. 꿰인다라고 하여튼 이런 짓거리를 하는 집단. 그 다음에 자두던져 보니까 난저 옳은 것을 어지럽히는 잘못된 도라는 이 제목으로 이제 처형을 시키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동학 금지를 시키는데 금지를 시키면서 거기에 동학 교도들의 생명과 재산을 수탈하죠. 원래 지금은 누군가 범죄를 저지르고 그 범죄를 저지르면서 취득한 재산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합법적으로 이렇게 몰수를 해야만 되잖아요. 조선시대 때도 원래는 그랬어요. 근데 가서 현장에 덮자고 이게 뭐죠? 그 가져가는 이 포졸들 이 사람들이 그대로 보고를 하는 게 아니고 일부를 빼돌리는 공공연하게 그랬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포졸들이 동학도나 천주 교도들을 붙잡으러 갈 때는 법을 집행하러 가는 게 1차이긴 하지만은 그 이면에는 수탈을 목적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좀이라도 잘 사는 교도들 집을 수탈할 때는 수학이 그만큼 많았다. 하여튼 뭐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천주교도에 대한 수탈 핍박과 동일한 양상이었고 이대 교주 최시영 때 이제 교단을 정비하고 이것들이 이제 일정한 성과를 내면서 다시 동학이 이제 일어서게 되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 동학의 핵심 사상을 얘기할 때 시천주가 이제 최초에 나왔던 거고요. 두 번째가 사인여천. 이때 이제 동학농민혁명이 일어나는 거죠. 사인여천은 말 그대로 시천주를 하나 더 확대를 시킨 거죠. 뭔가 내실을 더 채워준 거고 마지막에 이제 손명이가 임대천이라고 마지막에 정리하는 거죠. 그 사람이 곧 하늘이다. 그러니까 적어도 동학농민혁명 때까지만 하더라도 임대천은 없었어요. 대신에 사인여천을 기본적인 사상으로 가지고 그러니 신분제 사유에 짓눌려 있던 사람들한테는 이 사인여천이 어떻게 됩니까? 천국이 돼요. 그래서 확산이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가치하고 민주화의 토대는 아까 이용호 목사님 말씀하신 그런 내용하고 뭐 거의 같은 거예요. 교조 신원 운동이 이제 이렇게 쭉 일어났는데 여기에서 이제 이 얘기를 제가 파란 글씨로 생각. 광화문 복합 장소에 보면 파란 글씨 척이양 경로를 시작했다. 그것을 전라도 지역 혁신적인 지도자들이 주도했다. 이제 그 얘기인데 뭐 앞에 부분은 공주하고 삼례는 말 그대로 종교운동이에요. 최저우의 신원을 통해서 동학을 공인받고자 하는 거거든요. 근데 광화문부터 보은 금구 급구라고 잘못됐네요. 금구입니다. 전라도 김제 금구. 그 광화문 보은 금구를 가게 되면 이게 순수한 종교 운동이 아니고 이제는 뭡니까? 정치 운동으로 확산이 결합이 됩니다. 그게 가장 앞에 얘기하는 게 바로 뭐예요? 척이양 척이양. 어쨌든 여기 이제 보훈 집회에서 설명한 대로 종교적 성격에서 정치적 성격으로 변화가 되는 거고 보훈 집회 같은 경우는 민회라고는 표현이 나와요. 민회. 그것도 정부에서 그 보고서예요. 그 민회는 뭡니까? 서구에서 시작된 뭐 집단 토론하는 그런 모습. 우리가 지금 말하는 민주주의 어떤 하나의 과정으로서 시행되는 그런 내용을 이미 이때 민회라는 표현이 나오는 거. 그걸 갖다가 민권 의식이 고취됐다는 거. 그리고 아까 전유성 점령 후에 고종이 청나라에 군사 요청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전에 이 보훈 집회 때 외국군 차병을 요청을 해요, 사실은. 그러니까 94년 전주성 점령할 때 처음으로 외국군 요청을 한 게 아니고 이미 그 1년 전에 외국군을 불러오려고 했었어요. 근데 이 근거를 저 사람들은 뭘 보고 이런 못된 짓을 생각을 했냐면은 혹시 기억들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이모군란하고 갑신정변 때 누가 와서 진압해 줬어요? 송나라 군사하고 들어와서 진압했고 특히 갑신정변 같은 경우는 이른바 개화파들이
무정부 무정부 개관식 때 엎어치기 해가지고 3일 채널로 끝날 때 누가 와서 이걸 몰아냈어요? 청나라부 사람 이무군란. 그러니까 이게 경험이 돼가지고 이 사람들이 청나라 불러갖고 이거 진압하면 되지. 근데 이미 보건 집회 때도 그런 논의가 있었고 고종이 그 얘기를 하니까 대신 중에 기획사 하여튼 대신 중에 한 분이 그건 안 됐다. 반대를 해서 없었던 거죠. 금구 집회 때 이제 충의지사 일본인과 서양인을 축출하겠다. 이건 이제 홍제일기라고 해가지고 부안에서 나온 일기거든요. 거기에 이 내용이 그대로 나오는데 홍해마을에 살던 동학도 박문숙이 이 금구 집회에 참석하고 와가지고 전해준 얘기예요. 그대로 지금 번역을 해서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금구 집회 성격이 분명히 나오잖아요. 을을 위해서 창의를 했고 충의지사들이 모여서 일본과 서양 세력을 쓸어버리자. 그 얘기예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팔로라고 되어 있는데 글자는 길로자예요. 근데 제가 볼 때 그때 우리나라가 팔도였단 말이죠. 팔도에서 행군하여 일본인과 서양인을 축출해. 그대로 드러나는 거죠. 그다음에 사발통문은 하도 많이 보셨을 것 같고요. 이게 이제 이 내용은 이것도 빠뜨릴 수 없어 전체적으로 쭉 제가 이렇게 정리를 좀 해봤어요. 백산대에 제가 빨간 줄 혁명군의 위상적이니까 실질적인 혁명이라고 제가 이렇게 표시를 했는데 고부봉기 무장기풍에 대한 사발통문 거사계획을 세웠고 이게 이제 고리가 됐잖아요. 한 오른쪽에 설명 빨간 표시는데요. 고부봉기 무장기풍 백산대가 쭉 1년이나 쭉 이어지는 건데 일부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고부봉기는 해산했다. 해산한 이유는 실패해서 해산했다. 그래서 무장해서 다시 시작했다. 그래서 재봉기라는 표현을 써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실패한 게 아니다. 연속되는 거다. 저는 그렇게 이해하는 거죠. 근데 고부 무장이 있더라도 백산대에서는 확실하게 이익이 나는 게 뭐냐면 혁명군을 조직한 거예요. 이때 총대장에 전봉준, 총강령 부대장에 해당되는데 김계남, 송하조 이런 식으로 이제 쭉 설명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경문이 있는데 우리가 보통 백산 경문이라고 하고 뒤에 나옵니다. 이게 혁명의 대의를 선언한 거예요. 그다음에 4대 명이라고 해서 혁명의 강령에 해당되는 내용인데 여기에서 발표가 됐고, 그다음에 12개조 규율을 선포해. 이게 이제 혁명군이 지켜야 될 균율이라고. 물론 12개조 규율은 백산이 아니고 그 뒤에 장성에서 발표된 거다라는 기록도 있기 때문에 조금은 이해 차이가 있긴 하지만 어쨌든 혁명군이 조직하고 경문을 발표하고 4대 명의를 제시한 것을 백산대회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동학농민혁명이 시작된 것은 백산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요 지도자들이 총집계라는 것이 백산입니다. 아까 이 고보봉기 같은 경우는 전봉률을 중심으로 한 몇 사람이 있는 거고, 그 5대 지도자 중에서는 최경선만 해당이 되고 나머지 3사람은 관계가 없는 걸로 되어 있고요. 무장기포는 전봉률하고 손아중이 한 거고요. 비로소 백산 때 우리가 말하는 5대 지도자라고 하는 전봉준, 손아중, 김계남, 김덕명, 최경선 이 5명의 지도자가 백산대에 참석을 해요. 그래서 혁명군 조직하고 바로 이제 이때부터 진군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황투연, 황용, 전유성 쭉 나오는데 군사 독재 정권과 부패 적폐 정권의 관심과 지원. 이게 제가 써놨던 건 뭐냐면요. 황투연 전투가 벌여진 황투연 전승지에 대해서 제가 저기 써있는 63년, 그다음에 68년,
그다음에 뭐 기념관, 기념전 상주 뭐 이렇게 쭉 나오는데 파란 글씨로 되어 있는 게 바로 그 얘기입니다. 박정희가 기념탑 건립에 참석했죠. 전두환 때 성역화 사업을 했죠. 이명박 때 기념재단이 이제 상주를 하게 되고, 그다음에 박근혜 때 기념공원을 조성하게 되고. 이거 보면은 민주정부하고 관계되는 게 안 보이죠. 딱 하나 있습니다. 기념관하고 교육관을 건립하는 게, 여기는 제가 표현을 안 했는데 DJ 취임하고 얼마 안 되고 전라북도에 왔을 때 유종근 지사가 황투현 얘기를 하고 기념시설이 있었으면 좋겠다 라고 해서 기념관과 교육관을 건립을 하는데, 이게 이제 말썽이 좀 많이 났었죠. 근데 그때를 제외하고 전부 다 박정희, 전두환, 이명박, 박근혜. 실질적으로 황투현 이제 내일 황투현을 가보게 되겠지만은, 황투현에 가서 보면은 DJ나 노무현, 문재인보다, 우리가 말한 민주정부보다 저 정권들이 저 정권 시기 때 한 게 핵심이에요. 이건 좀 재밌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주성 점령일에 99년 전문 연구자 설문조사 결과에서는 기념일 추천 1순위였어요. 99년에. 근데 전주성 점령이 빠지고 아까 말씀드린 전주 하야길이 이제 자꾸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런 어떤 일이 있었고요. 전주성 철수라고 저는 표현을 했는데, 이 전주성 철수를 갖다 전주 하야기라고 얘기를 좀 하죠. 근데 전주 하야기라고 하면 우리가 기본적인 약정서가 있어야 되고, 하야기라고 하게 되면 서면으로 뭔가 서로 사인을 하든 뭔가 하든 이게 있어야 되는데, 서면으로 된 건 없죠. 구두로만 협의를 한 건 분명한 것 같아요. 그냥 서면으로 남긴 건 없고, 그 다음에 이 약정마저도 서로 안 지켰어요. 그 농민군이 전주성을 점령하고 광군한테 포위를 당하는 거예요, 일종의. 그리고 전투를 계속 벌이는데 계속 패배를 해요, 농민군이. 근데 농민군 입장에서는 답답한 상황이 된 거죠. 광군은 계속해서 포사격하고요. 그래서 경기전에다가 포를 쐈냐 안 쐈냐 해가지고 국가가 설전하고요. 경기전에 어진이 있는데 포를 너희들이 쐈으니까 이건 불충이다. 뒤집어 씌우는 거죠, 농민군 입장에서는. 그런 일이 막 벌어지는데 결국에 일본군이 들어오고 청나라군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농민군도 그러고 정부군도 그러고, 어쨌든 일본군, 청나라군은 이런 다시 퇴각을 시켜야 될 거 아니냐. 그럼 우리가 뭘 해야 된다? 서로가 양보를 해서 기존 질서를 회복시켜야 된다. 이게 이제 목적이 되는 거죠. 근데 이때 당시에 정부군 요구사항, 농민군 요구사항이 있죠. 농민군은 요구사항이 뭡니까? 안전기가 첫째죠. 보복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이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원하는 요구사항을 누구한테, 임금한테 상신해달라는 거예요. 이른바 패전개혁안이라고 하는 것을 임금한테 전달해서 시행해달라는 게 농민군 요구사항입니다. 정부군은 뭘 요구합니까? 당연히 해산이죠. 근데 해산하는데 그냥 해산하는 게 아니잖아요. 무기 반납하고 해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약속 지켜졌느냐? 어떻게 됐어요? 전주성에서 청수가 그 다음날 홍계훈이가 붙잡은 이미 체포한 농민을 죽이잖아요. 농민군 무기 반납 안 해요. 일부는 했지만 핵심은 반납 안 해요. 핵심은 또 흩어졌느냐? 해산 안 했어요. 계속 기회를 엿보고 있어요. 그리고 패전개혁안 임금한테 전달해달라는 얘기를 진학군 대장이었던 홍계훈이가 잘 안 들어주는 것 같으니까, 그때 나왔던 뭐 순변사한테 얘기한다니까, 전라감사한테 얘기한다니까 계속해서 요구를 해요. 그게 26일, 27일 이후에도 계속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전주성 철수 때 맺었던 화약이라고 하는 약속이 자동적으로 폐기가 된 거예요. 근데 그걸 갖다가 우리가 화약이라고 하고 그게 대단한 걸로 얘기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직광수 설치는 그래서 저는 전주성 철수하는 전주 화약이라고 하는 이 날에부터 직광수가 시작이 됐다라고 보질 않고, 직광수가 실질적으로 설치되는 것은 전라감사 김학진하고 전봉준이 선화당에서 만나가지고 관민상화에 의한
직광서들을 서로가 약속한 날, 바로 그날이 직광도가 실시되고 설치된 날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건 뭐 저희 민관협체 상징이다 뭐 이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3대 기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권 수호 전쟁으로 나가는 거고, 우금치 전투가 최대 희생자가 발생되고 최대의 격전지였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대둔산 전투가 동학농민군 최후 전투지고, 뭐 하여튼 뭐 26명이 거기에 있었는데 한 명만 생존하고 25명이 몰사했고, 한 명도 아이 어린애였다. 그 정도로 이제 처참했던 그게 이제 대둔산 전투인데, 사실은 일본군이 동학농민혁명군을 진압하고 내려오면서 학살하고 내려올 때 어디로 몰아내면 서남해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진도, 해남 이런 쪽으로 몰아내려가면서 학살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전라도에서는 금이란 전투하고 태인 전투가 벌어지는데, 태인 전투 끝에 전봉준이 이제 해산을 하게 되는 거고, 그때 같이 내려왔던 손병희가 그죠? 장성으로 안 가고 막바로 우주 쪽으로 이렇게 넘어가고 나중에 충청도까지 가게 되고 뭐 그런 과정들이 있습니다. 이제 백상 경문을 보면은 여기서 아까 인권 민주기 때문에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여기에 보면 창생을 도탄 중에서 건지고, 이제 한자로 표현되어 있을 정도인데, 창생은 누구냐? 일반 백성을 얘기하는 거죠. 도탄은 핍박당하고 수탈당하는 이러한 것에서 부와 건지고, 그다음에 안으로는 이제 타막강 관리의 권리를 빼고 밖으로는 강포와 도적의 부를 내놓고 한다. 이것을 우리가 하니 여기에 동조하는 사람들은 다 같이 하자,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이제 가보년 정월 17일로 되어 있고, 호남 창의소 제 고부 백상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날짜는 이게 이제 동학사라고 하는 오지영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동학사에 있는 내용인데요. 오지영은 실제로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했던 사람인데, 이분이 동학사를 쓸 때 1920년대부터 준비해가지고 42년인가 발간을 하는데, 아무래도 역사학자가 아니고 체계적으로 공부를 하지 않은 사람이다 보니까 오류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긴 한데, 어쨌든 간에 이 내용 자체, 경문 자체는 이제 백산에서 발표가 됐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요. 여기가 이제 아까 얘기했던 이것도 이제 재밌습니다. 지나가면서 보게, 이게 76년에 민족 기록화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누가 박정희 대통령이죠. 이런 거 많이 했잖아요. 민족 뭐 하면서. 근데 민족 기록화 사업을 했어요. 근데 그때 오승윤이라고 하는 화가가 그린 그림인데, 근데 이 제목이, 그때 제목이 뭐였냐면 동학교주 전봉준입니다. 그러니까 동학에 대한 이해가 안 돼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때는 동학하면 무조건 전봉준이었던 시기. 그때 이제 이 제목을 저렇게 나와놨는데, 이게 요즘에는 백산 봉기도라는 이름으로 이제 확산이 소개가 되고 있죠. 그다음에 4대 명이, 이게 이제 인권 민주하고 어떻게 관련이 되느냐 이 부분인데, 여기 보면 인권 민주뿐만 아니고 생명 존중 사상까지 포함이 됩니다. 첫째가 사람을 함부로 죽이지 않아요. 그다음에 생물도 함부로 잡아먹지 마라. 이거 첫째만 가지고도 이미 사람에 대한 부분, 인권에 대한 부분이 들어있는 거고, 그걸 넘어서 생명 존중 사상까지 들어가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충유를 다해 세상을 구하고 백성을 편안하게 하고. 근데 이쪽이 보고가 아니잖아요. 그 얘기하는 거고. 일본 오랑캐를 몰아내고 나라의 정치를 바로잡는 거. 그건 척예양, 여기는 척예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네 번째가 이 혁명을 얘기해요. 서울로 올라가서 건기, 부정부패를 일삼는 세력가들을 몰아내고 보도 없습니다. 이 내용, 이 4대 경영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가 인권이라든가 생명 존중 사상이라든가 이런 게 드러나는 거죠. 나중에는 뒤에 보면은 일본군이 뭐 임시대란 때 와가지고 뭐 효자가 사는 동네는 뭐 맨리 밖에서부터
더 이상 들어가지 마라 뭐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전설 같은 얘기들이 전해지는데 그 얘기가 이 동학농민군한테도 나중에 그 얘기가 나옵니다. 여기 보면은 나오죠. 한국 환자는 대접하고 공공 환자는 구제하고 뭐죠? 굶주린 자는 먹이고 그 다음에 비난한 자는 진료하고 그 다음에 병든 자에게 약을 주고 이 얘기들이 인권 다 그 해당되는 얘기잖아요. 말 많이 해봤자 필요 없어요. 실질적으로 이걸 실천했느냐 안 했느냐. 근데 이 12가지의 군율 속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우리들이 거행하는 근본이다 이거예요. 동학농민혁명의 근본이다 이거죠. 우리가 왜 이 군대를 일으켜서 이 작업, 이러한 일을 하는가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이걸 어겼을 경우에 어디로 오는데 지옥에 가는다. 그러니까 어기지 마라 이거죠. 이거 지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록에 의하면은 강군이 지나간 곳하고 동학농민군이 지나간 길하고 전혀 달랐다라고. 물론 여기에는 과장이 좀 섞여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동학농민군은 어쨌든 여기에 나와 있는 12가지 규율을 지켰다라고 만약에 보면은 어떤지 알 수가 없어요. 물론 이제 1894년 상황 속에서 동학농민군을 빙자해서 살인사역을 채우는 무례배들이 있었어요. 그들하고 동학농민군을 같은 집단으로 보면 안 되죠. 그런 부분만 하나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5지역에서 아까 말씀 공학사에 나와 있는 12개조 폐정개혁안하고 이 뒤에 이제 나오는 전봉준 판결서에 나오는 14개조 폐정개혁안하고 두 개를 놓고 보면은 차이가 분명해요. 옛날에는 여기 보면 오지영이가 썼던 폐정안을 보면은 노비 문서를 불태우고 신분제 답하잖아요. 인권에 당연히 해당이 되겠죠. 그 다음에 7반 천일의 대우를 개선하고 백정의 머리에 쓰는 평강열을 벗게 하고 우리가 사극 같은 거 보면 백정들이 머리에다 뭐 쓰고 있는 게 있어요. 그 백정의 상징이거든요. 그런 걸 다 벗겨버려. 똑같이 사람 대우를 해주자.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청춘 과부의 대가를 허용합니다. 그때는 조선시대 때는 연령은 효열문들이 그냥 생긴 게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본인이 남편을 따라서 뭐 이렇게 수절을 하거나 뭐 자결을 한 분도 계시겠지만은 어쩌다 보면 사극의 영화에 그게 나오자 억지로 막 엮어가지고 수절한 걸로 이렇게 둔갑시키는 그런 패단 악습이 있었잖아요. 그것을 계산하자는 얘기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관리 채용에 있어 지벌을 답하고 인재를 답하고 이거 평등권이잖아요. 우리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평등권, 시험을 볼 수 있는 평등권, 관리로 공무원으로 채용되는 평등권 다 가지고 있죠. 능력만 되면 다 되잖아요. 근데 이때는 안 그랬다는 거예요. 이걸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적어도 12개의 폐정 개혁안에 보면은 4개 정도, 그 다음에 맨 위에는 도인과 정부 사이의 부분 감정을 씻어버리고 처정의 협력을 이것도 큰 틀에서 보면 해당이 되겠죠. 적어도 12개 종에서 5개 정도는 인권 민주에 관련된 내용들인데 뒤에 나오는 전봉준의 판결 선고서에 나오는 14개조 폐정 개혁안에 보면은 혹시라도 이제 이해할 수 있는 게 판관으로 파면 임금의 총명을 가리고 매관 매직을 일삼하여 국권을 용역하는 자를 이 2개 정도를 제외하고는 전부가 다 경제에 관련된 겁니다. 사는 모습에 관련된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거 5지역의 12개조 폐정 개혁안하고 전봉준 판결 선고서에 있는 14개조 개정 개혁 다르죠. 그래서 판결 선고서에 나오는 이 폐정 개혁안은 정부를 상대로 해서 큰 틀에서 이 농민들 민중의 삶을 개선하고자 하는 그런 걸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오지영의 그 12개조에 나오는 부분은 실질적으로 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구체적으로 좀 개선을 시켜보자 하는 그런 측면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4개조 폐정개혁안이나 12개조 폐정개혁안이나 의도하는 바는 같은데 그 방법이 다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직광소 설치의회는 운영 설치의회는 최초의 자치제
우리가 반만년의 역사를 자랑하지만은 실질적으로 민중, 농민이 자치를 해본 역사가 없죠. 예를 들어서 홍경래 뭐 난리라든가 이렇게 일시적으로 한 지역을 장악을 해서 뭔가 한 것은 있어요. 그러나 그 지속적이지 못하고 극히 일부 지역에 한정됐던 건데 적어도 동학농민혁명 당시에 있었던 직강소 설치 운영은 전라도라고 하는 지역 범위에서는 자치제가 실시됐었다. 그것도 자주적이고 민주성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 부분이고요. 민중 자치로 민주주의의 근대 개혁을 추진하는 하나의 동력으로 제시될 수 있겠다. 그런 새로운 근대화 모형을 제시했고 이런 데는 대신 그냥 한계가 전라도에 국한되었고 일시적이었고 물론 농민의 토지 경작권 소유권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했다 이게 나오는데 이게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 어떤 분이 정리해 준 내용인데 과연 1894년에 여기까지 갔으면은 어떻게 됐을까 궁금합니다. 그다음에 직강소는 나와 있는 대로 동학농민혁명 당시 거둔 가장 큰 성과 중에 하나. 전주성 점령은 승리 중에 하나인 거고 직강소는 동학농민혁명을 통해서 얻은 성과 중에 하나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선화당이고 직강소 기록화는 저게 이유주라고 하는 화가가 1984년이면 어떤 시기죠? 전두환 시기고 이 시기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황토현 성역화 사업을 했대요. 그래서 이 직강소 기록 하나가 아니고 고보 그러니까 백산대 하나, 직강소 하나, 9월 봉기 하나가 고보 봉기 같은 것 같긴 한데 시작하는 거. 그래서 총 4개의 기록판을 남겼어요. 그 중에 하나가 직강소. 여기까지가 조금 시간이 이제 지금 45분이니까 제가 1시간 조금 더 넘게 것 같은데요. 혹시 뭐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답변하는 거예요. 저 너무 지루하게 했나요? 하여튼 뭐 여기까지 하고 뭐 질문 사항 없으면은 마치면 제 얘기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